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또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질문에 고생 많다고만 짧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문건 챙기는 장면 시급이 바뀌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가능성이 크단 관측입니다. 일단 특검 측은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영장 청구 계획부터 세울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히곤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거란 건데요. 다만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어느 정도 입증된 의혹도 부인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전례도 있습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내일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팀은 내일 낮 1시 조 전 장관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이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고, 오후에는 김동엽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특검팀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어제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오늘 접견을 마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죠? 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다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의혹도 많은 만큼 이 특검이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김 씨가 다시 출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들은 오늘 김 씨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출석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김 씨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틀 만에 다시 조사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오전 조사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특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조사와 달리 비교적 진술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의혹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이 공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이 특검은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질문에 대해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놓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죠? 네, 특검은 어제 오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어제도 협의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도 당원 명부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필요한 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도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이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당원 명부가 특검 측에 유출되는 일 없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내일 만료되는 만큼 특검이 오늘 다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 특검의 수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 2차 시기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오는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씨와 자신의 진술이 다르다면 김 씨와 대질 조사도 응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오늘 오전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특검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로 예정된 본회의를 미뤄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일축하며 쟁점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들을 물갈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 종식 고삐를 더 강하게 쥔 건데 여의도 당사의 진을 친 국민의힘은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하며 야당 탄압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고요? 네, 약속했던 일을 따박따박 하면서 다시 점수를 따겠다. 오늘 아침 YTN과 통화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총평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공언했던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처리하며 국민에게 성취감을 안기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2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전당대회 등 당일정을 이유로 모레 본회의를 미뤄달라는 국민의힘의 거듭된 요청에는 일단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0번 양보해서 21일에서 24일까지 예정된 본회의 일정 안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일정 자체를 미루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는 메시지 역시 거듭 내놓았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걸 거론하며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을 고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박기한 인사들을 제거하겠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내란 프레임을 보수 진영 전체로 확대하며 외부의 적을 강조해서 진영을 결집해 최근 지지율 하락 위기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복당을 신청하며 정계 복귀 의지를 드러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일정 거리를 두는 것도 결국은 민주당이 법여권의 선두에 있다는 점을 못 박아서 지지층을 한 곳에 모으려는 차원이란 해석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의 2차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냈는데 그만큼 자신감을 얻었다는 해석도 나오죠. 네, 진실이 여의도 당사로 옮긴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야말로 결사항전, 배수진을 쳤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 정권의 폭거로 규정한 뒤 압수수색 영장 시한인 내일까지는 철야 항쟁을 이어가겠다며 야성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운 여론전 역시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특검이 전당대회라는 잔치상에 거듭 재를 뿌리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일정만이라도 반드시 미뤄달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부 공격을 걷어내는데 급급해서 정작 내실 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도부의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찬탄, 반탄 논쟁에 더해 특검이란 이슈까지 맞물려 쇄신과 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3차 방송 토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크진 않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절실한 후바의 주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뒤쫓는 모양새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단 투표 전 단일화 같은 막판 구도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또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그레망, 즉 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 절차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강 전 장관은 주 유엔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전 대사는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 일본 공사 등을 거치며 현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대사가 내정되면서 각국 현안을 다루기 위한 외교라인 정비에도 더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외교 관행상 대사 내정자는 상대국과의 필요 절차가 완료된 뒤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기꺼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3자 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조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회담을 먼저 주선한 뒤 자신까지 포함된 3자 회담을 할 것이라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 논의 최대 쟁점인 영토 재획정과 관련해 전쟁의 두 당사국이 담판을 벌이도록 한 뒤 합의 도출 여부를 지켜본 뒤 3자 회담에서 종전을 공식 선언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We're going to have a meeting. I think if everything works out well today, we'll have a trilat. And I think there will be a reasonable chance of ending the war when we do that.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2주 안에 만날 의향이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뒤 처음 열리는 당사국 간 양자회담이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과 영토 교환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이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주일 안에 문제가 해결될지 끔찍한 싸움이 계속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m not very far from now. A week or 2 weeks, we're going to know whether or not we're going to solve this or is this horrible fighting going to continue. 이르면 오는 22일 3자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거라던 당초 언급보다는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백악관 회담 당일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안전보장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백악관 다자회담에 참석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나토식으로 참여할 뜻을 밝힌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즉각적으로 휴전부터 한 뒤 종전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다자회담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것을 환영했습니다. The fact that you have said I'm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security guarantees is a big step. It's really a breakthrough and it makes all the difference. 특히 나토식 집단 방위 5조와 유사한 형태의 안보보장을 시사한 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With you coming alongside, the US alongside what we've already developed, I think we could take a really important step forward. 이번 회담에서 지상군 배치는 논의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 보장은 유럽 전체의 안보를 의미한다며 유럽까지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회담 당일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계속되면서 유럽 정상들은 최우선으로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I can't imagine that the next meeting would take place without a ceasefire. So let's work on that and let's try to put pressure on Russia.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휴식을 요청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영국 등 유럽의 종전협상 참여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거듭된 화해 손짓을 외면하면서 당분간은 적대적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의 무장체계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제 막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례적 한미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는 야외훈련 절반가량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훈련 시작과 함께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김유정 담화를 통해 사실상 훈련 중단을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면서 대남 적대 정책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한미훈련에 핵 요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는데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등 대내외적 계산이 모두 포함된 전략적 의도가 담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재개 의도와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한미 군사훈련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신뢰 회복과 화해 협력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메시지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언급이 있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어승훈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잔인한 사진 등이 게시된 인터넷을 보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김 씨의 범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긍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지는 세심히 봐야 한다며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 절차를 더 엄격히 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진은 선고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계속해서 흐느꼈고 법정을 나가면서도 김성진을 사형시켜야 한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중형이 선고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김 씨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는데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신 뒤 판매용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해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요. 1차 공판 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대피하던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37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캠핑용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을 달리던 SUV가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쏟아진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 가공 재료에 미끄러지며 화물차를 들이받은 거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배추 가격이 빠르게 뛰어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어제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7,062원으로 한 달 사이 52%, 2,50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9.3%, 평년보다 11%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개당 4,526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올랐고 토마토는 1kg에 5,571원으로 11.1% 비싸졌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에서 55세로 낮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령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출시될 연금전환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가입자도 제도성 특약을 부과해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유럽연합, EU의 미국에 대한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줄며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 자료를 인용해 EU 27개 회원국의 6월 대미 수출이 2023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인 400억 유로, 64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EU의 전체 무역 흑자는 6월 18억 유로로 전달 127억 유로에서 급감했습니다. 미국은 EU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3월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미리 물품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EU의 대미 수출이 720억 유로로 크게 늘었다가 4월에 다시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직전에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 6월 실거래가 지수 상승폭이 4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51%가 올랐는데 이는 5월의 2배 수준이며 4년 5개월 만에 최대폭이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의 이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권역별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3.73%로 최고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 서대문구 등이 속한 서부권이 2.9%, 영등포, 양천, 동작구 등이 속한 서남권이 2.37% 순이었습니다. 올 2분기 가계빚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가계빚 증가폭 역시 3년여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계빚을 집계한 결과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보다 24조 6천억 원 늘어나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빚 증가폭 역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말하는데요. 가계신용 가운데 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 잔액만 보면 1분기보다 23조 원 불어나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부터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14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올라 증권사의 신용 공여액이 늘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빚이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627 대책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6월까지 증가했던 주택거래가 반영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 역시 진정되고 있지만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른 금융 완화 기조가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1일로 예정된 본회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21일 목요일에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인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의 입장까지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국회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김영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본회의 예정된 날짜가 21일이고요. 22일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날짜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압수수색도 그렇고 네. 본회의도 그렇고 왜 날짜가 이러냐. 이거는 야당을 겨냥한 날짜 아니냐. 네. 이 날짜들은 좀 공교롭게 이런 날짜들이 잡혔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쨌든 한쪽 정당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신중하게 고민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정치에도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의, 상도의처럼 정치에 도의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제가 볼 때는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당의 잔치인 날이잖아요. 가장 예. 큰 잔칫날. 그런 잔칫날 전날에 굳이 하지 않는다고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리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입장은 들어주는 것이 한 그 국회에서 협치를 해나가야 되는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의견이 무리한 의견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기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네요. 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왕따시키면 그건 이른바 이지매라고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 그것은 징계 사유가 해당합니다. 예. 좀 전에 이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도 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법이죠.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예. 의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 어떻게 보면 그 원내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는 협치에 대해서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그 위원정당 해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그 개원 자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꾸로 입장을 바꿔봤을 때 여소야대가 뭐 100년, 1000년 되겠습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우원식 국회의원 의장님께서 사실 다선으로서 여러 상황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하루 정도 아마 협의하고 연장시키는 건 그 정도의 정치력은 충분히 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겠고 사실 그 21일 날 그러니까 본회의를 여는 날 노란봉투법 통과를 지금 여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방송법 필리버스터 때도 상당히 좀 싱겁게 끝났다. 너무 당내에서도 좀 무용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그런 겁니다. 약간 싱거웠다? 그럼 조금 더 짜게 소금 더 치면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전투력을 올리는 전략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그걸 무용론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수 야당의 패배주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외에는 지금 거의 헌법 개정 이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 이것은 민주당은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소수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사실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치적 본인 영향력을 키웠던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작정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에게 소수 야당이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YTN에서도 이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을 좀 잘 보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 입법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을 상당히 좀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이외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특검의 연장은 특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정당이 필요하다고 해라라고 해서 할 것은 아니죠.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모든 행정적 행위를 국회가 다 주도하거나 방향을 정하거나 시기를 정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없다? 왜 그렇죠? 그것은요.
전투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투력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지와 신뢰가 국민에게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야당의 이야기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있다면 그 싱겁고 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하면 할수록 유리하고 좋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지지가 없기 때문에 해봐야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야당으로서 우리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고 대한 세력으로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뭐 저렇게 지금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아무리 소금을 쳐도 미각을 잃은 사람에게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지금 두 분 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 특검 연장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임에서 또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특검 연장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특검을 연장하지 않아도 일단 기소한 이후에 기소하는 동안도 사실은 원래는 일반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브리핑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더 나아가 기소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면 재판은 만인 공개주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내년 6월 달에 있는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특검까지 연장을 해버리면 이제는 사실 그러니까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 해보나 마는 것이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의혹,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입증된 것도 아닌데 그런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면은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3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특검의 3특검의 목적이 뭡니까?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구속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의 어떤 유죄를 받기 위한 것이 겁니다만 1차적인 목표는 김건희 여사와 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특검의 목적은 70%, 80%를 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남은 것은 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한 특검당 100억이 넘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매듭 짓는 그런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사고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요.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들이 치였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오전 10시 50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시간 20분 전쯤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에 선로 근로자들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5명이 지금 중경상을 입었고 2명이 지금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선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열차에 부딪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코레일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정확하게 몇 명이 또 어떤 정도의 지금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특검 연장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도 지금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 2차례가 지금 무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특검의 이야기와 국민의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정말 일부만 대조 작업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를 모두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민감한 정보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답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이라는 게. 국민의힘은 도대체
국민이 들어주길 바라고 특검이 들어주길 바란다면 듣는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이 이거 과도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과도할 의도가 없으니 특정 기간에 특정 양만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검증 그것을 하면 된다. 그러면 유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왜냐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오만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이야기만을 계속 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욕구 해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맞춰서 들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뇌가 되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지금 특검의 설명에 따르자면 사실 일부를 대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협의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그게 바로 양도구역 전략인 것이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인 의도가 상뭇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럼 겁니다. 특검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취지가 아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전한길 씨가 본명이 전유광 씨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저는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저는 그 질타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통일교와 서로 교감을 해서 통일교 어떻게 보면은 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당에 입당하도록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죄가 되느냐? 국교분리 원칙이라고 그 특검을 얘기를 하는데 국교분리는 뭐냐? 정치가 특정 종교를 국교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특정 종교가 정치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에 있던 기독민주당, 기민당 같은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의사를 특정 종교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고 저는 아무런 그게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고 싶고요. 더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일일이 다 보면서 그걸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렌식인 겁니다. 포렌식의 실무를 하면은 그걸 다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추출을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당원 명부의 유출 그리고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앞으로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당원을 가입을 하겠습니까? 결국 법을 빙자한 정치, 나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위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 명부를 정당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지금 말씀 주시는 중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뒤에 이제 세 번째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내일 소환을 불응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김건희 씨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일 소환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앞서 지난 두 차례 특검 조사에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내일 소환 통보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특정 종교 집단이 한 정당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신데 사실 지금 범죄가 될 만한 혐의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고 그리고 뭔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최 변호사님의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검도 특검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정한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것이 또
종교적 근본주의 정치 세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더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물론 우리 최 변호사님도 최 변호사님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검도 특검의 나름대로의 법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특검이 생산해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예. 진술을 다 한 겁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자기들의 의도대로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포렌식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자, 명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까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예. 만약에 무언가를 지웠다면 포렌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당원 명부를 의도적으로 지운 게 아니라면 포렌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약간은 확대 해석을 하신 거 아닌가. 지금 특검에서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특정 기관에 예. 특정 양의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의 사람들의 명단과 비교를 해보겠다. 프로그램에 예. 넣어서 검증을 해보겠다.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을 돌려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궁화호 열차 관련 속보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이었습니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이 선로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모두 7명이 하고 있었는데, 자, 현재까지는 2명이 심정지 상태고요. 또 나머지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작업자들 선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가 지금 운행하던 열차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관련돼서 정확한 사고 규모 더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좀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51.1%를 기록하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이루어진 사면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적지 않게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 지난 2주 사이에 60% 중반대에서 지금 50% 초반까지 왔고, 실제로 지난 그 8월 15일,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이 사면이 있기 직전 같은 경우에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는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득표했던 그 퍼센티지보다 더 낮아진 그런 현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마 그 이른바 허니문 기간, 처음에 한 100일 취임 후 100일 정도의 어떤 언론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 다 가기도 전에 이렇게 그 지지율이 상당히 곤두박질 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결국 원인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얼굴을 포커페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상당히 그 촉각을 곤두세울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 미국과의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증시 관련된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정타는 결국 지난 8.15 광복절 정치인 특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 대응을 보일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엑스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하락의 중심에 조국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조국 전 대표 출소 뒤에 하는 그런 행보 하나하나가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이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당신이 그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장을 겪으면서 했던 경험의 그런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야 정말 그 미국에서 지자체장 출신을 뽑는 이유를 우리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효능감과 실제적인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 문제들이 불거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면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은 박수받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지지?라고 본다면 인사 문제와 그 특별 사면 문제가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을 잘한다고 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치잖아요. 미친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강유정 대변인이 앞으로 잘 경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이랬을 때의 역풍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대변인이 말한 대로 경청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국 전 대표가 출소 후에 뭐 여러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제가 뭐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2030께서도 지난 총선 시기에 한 20몇 프로가 저희 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또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왜 싫어하는지 분석을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은 필요하면 10번, 20번도 사과하고 마음을 풀고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본인의 문제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 국정의 어떤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약간 이건 대국민 메시지를 조금 더 가다듬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해서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먼저 이어갈 게 아니라 대국민 뭐 사과의 메시지를 좀 발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과할 가능성은 전 현저히 낮다. 왜 그런 그 결과에 저는 이르냐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의 말씀에 본인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은 사과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본인의 어떤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거꾸로 검찰에 대해서 칼날을 높이고 나아가 특정인 그러니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그 말씀은 뭡니까? 그럼 윤 대통령과 수사하고 기소했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용서 이렇게 돼버리는 논리적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논리적 구조, 본인의 생각을 비춰봤을 때 이런 그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엊그제 있었던 한 언론과의 신문과의 인터뷰 그리고 또 한 유튜버와의 그 좌파 유튜버의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되는 한마디로 본인의 딸 아들의 그 입시 비리 그리고 또 감찰 무화 사건 자체의 팩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 조국의 마이웨이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이 사면장에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치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본인은 지지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보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아마 상당히 고차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지 지금
나흘째인데 네. 벌써부터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윤 전 대통령,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조국 전 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게 출소가 아니라 탈옥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시민단체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향후 이 구도를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가장 난처한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헌정 질서 회복, 그리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어젠다들이 하나도 세팅이 되지 않아요.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스틸러들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조국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슈를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 두 분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어떤 보복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좀 내려놓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혜택을 보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본인들의 사적인 어떤 감정을 해소하는데 그 모든 거를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재명 정부가 좀 보이게 뒤로 조금 물러나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데 내가 조금 사과를 하거나 숙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숙여주는 모습, 좀 감사해야 하는 모습, 이런 거를 억지로라도 뭐 진심을 담아서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진심을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대폭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39.9%.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올랐죠. 36.7%. 그러니까 두 정당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가장 큰 특징점이 호남 지역, 그러니까 광주 전라 지역이 16.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특징적인 지점인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너무 강경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당원 주권 정당 특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를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연히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당으로 옮겨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엄연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더 강한 민주당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지지율에서도 보시다시피 호남권 지지율이 빠졌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권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왜 호남권 민심이 좀 등을 돌렸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잘하라고 했는데 너무 본인 중심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훨씬 커졌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일단 시원은 합니다. 시원은 해요. 그렇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다면 본인들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 다 없애고 지금 IT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행정부만 놔두고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투표에서 다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정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 정당이자 국회의원들이에요. 근데 마치 직접 민주주의가 지고 지선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자기 부정뿐이 안 되는 거고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는
수의가 필요한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배려의 차원이에요. 그 배려의 차원의 제도를 악용하고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 때 막 뭐랄까요? 후보가 본인들이 자신들의 대의원을 막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집어넣고 이런 악용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예. 기본 취지는 뭐냐? 여성이라든가 소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더 강화해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의원제입니다. 그 취지를 적극 살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자, 재적 인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적 인원과 비례해서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어야 모든 의사결정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원이 100인데 거기에 2명만 참여해가지고서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벽한 파퓰리즘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강성 지지층 2명만 설득하면 나머지 8명은 필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의결 정족수, 재적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서 합리적인,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제안하고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의 지금 뼈아픈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지지율의 변동이 국민의힘이 뭐 반사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그런 분석도 굉장히 좀 많던데,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잘한 거 1도 없죠, 솔직히.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다만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해서 다가오는 그 8월 22일 날 청주에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는데 여전히 떨떠름하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뭐죠? 영어로 opposition party,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게 야당입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 국민의힘의 흐름도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찬탄, 반탄 이런 걸 넘어서 누가 지금 정부 여당, 누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힘있게 싸울 수 있느냐, 이거를 두고 경쟁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떠났던 집토끼들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 나아가 그럼 민주당, 특히 호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왜 뚝뚝 9 내지 10%, 호남 같은 경우에는 10% 중반까지 떨어졌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지나친 당대표의 어떤 강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7월, 8월 동안 그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 그리고 그 경기 인천 지역에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거의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와 같은 홍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니 내가 뽑아놨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결국 그것이 치산치수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요체입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을 잘한다고 하지만 내 어떻게 재산이 얼마나 침해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이 없으면은 결국 이 지지율은 허상에 불과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요, 예. 제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빠져 있는 6.6%가 있거든요. 저 양당의 지지를 다 더해도 결국 그 6.6%가 스윙 보터들이에요. 거기가 전국 선거를 결정을 합니다. 전국 선거는 중도 5%가 결정을 해요. 근데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조직이에요. 근데 지금 집토끼 얘기 뭐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그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 얘기하면은 사실은 어디도 뭐랄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그 지지층과 그 다음에 중도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게, 자, 위헌에 관해서 위헌이 난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그 옹호를 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될지 몰라요. 예. 그러면은 위헌을 옹호하는 게 그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자 정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중도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넘어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지금 반사 이익으로 조금 올라가거나 지층이 결집된다는 이야기는 해봐야 선거라는 최종 전쟁에서는 전투에는 좀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타난 그 지지율의 이상의, 그러니까 중도 확장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반탄파 후보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찾아서 다가올 전당대회에 자신을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전당대 새 지도부가 될 분들 통해서 이제 더욱더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 지지받기를 소망하는데 제 자그마한 부탁 하나 있는데요. 대구의 전당대 이때도 김문수 후보님도 그랬고 장동희 후보님도 똑같이 전한길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고 경고 조치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다가올 8월 20일 전당대회 우리 청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대구 전당대회 들어갈 때 이제 불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후보님 뭐 어떻습니까?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못 오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만큼 들어오면 안 되죠? 되죠. 아니 밖에서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굳이 국민의힘에서 들어와서 전한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언론의 포커스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언론의 포커스는 우리 당 대표 후보의 4명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장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왜 김문수 후보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사실 이미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경고라는 징계를 했고 결국 어쨌든 징계를 받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이 당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온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좀 전에 지금 이상희 평론가님이 그 민주당의 씬 스틸러 이재명이란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보여야 되는데 조국이란 이 장면 탈취자가 들어옴으로써 이재명이란 분이 대통령이 돋보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를 뽑고 당대표, 나아가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 전한길 전 강사가 오면은 사실 많은 언론들이 거기보다는 전한길 강사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가면은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뭐가 되느냐 이런 쟁점이 흩어진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에 김어준 씨가 있다고 하면은 우파 진영에 전한길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한길 어떻게 보면 좌파 진영에서는 그분들은 입당을 안 해요. 그 반면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입당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한길 강사님도 조금 외부에 있으면서 언론 활동하는 것 오히려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가 옆에서 얘기하는 와중에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글쎄요.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전한길 씨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일 건데요. 정치는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국가와 당의 미래 이걸 생각한다면 단호해야죠. 그리고 타협도요. 어떤 기준과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전한길 씨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을 사실상 위헌을 용인하는 정당. 위헌이라고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린 그 헌재의 판결조차도 넘어서고 불복하려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는 정당. 다시 말해서 위헌 정당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자리에 전한길 씨가 올 수 있느냐? 왜겠습니까? 지금 모든 지도부가 자기 눈치를 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징계에서 완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를 가지고
득이양양한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결국은 나한테 선거가 있을 때면, 특히 당내 선거가 있을 때면 나에게 다 당신들은 조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참 국민의힘의 앞날이 좀 약간 암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애매한 징계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전한길 씨가,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외곽에서 언론인이라고 하면은 언론 활동, 마치 그 우파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그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뛰들고 싶으면은 이번에 출마했던 게 맞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어젠더를 만들어서 우파에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본인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그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8월 22일 날 전당대회에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큰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힘을 지금 특정인에게 지금 쏟아주고도 있는 겁니다. 좀 전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은 얼마 전에 장동익 의원을 공식 지원을 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 앞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님을 이른바 돌려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진영에 대해서 과연 저와 같은 모습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어제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돌려가게 하는 거였다라는 말씀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낮의 실내 작업이 가장 위험한 거로 분석됐는데요. 기상청이 최근 폭염이 지속하는 곳의 환경을 분석한 결과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10도 이상 기온이 높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연 기자,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온열 질환이 여전히 기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우리나라의 온열 질환자 수는 3,600명을 넘어선 상태로 지난해 대비 약 1.3배가량 많습니다. 이 가운데 뜨거운 환경에 노출돼서 경련이나 의식 저하가 발생하는 열 탈진이 60% 이상에 달했고 발생 장소는 79.2%가 실외로 한낮의 야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한낮의 체감 온도가 다시 33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뜨거운 열기로 신체 리듬을 잃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열대야가 지속하겠다며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장기간 외출이나 무리한 야외 작업은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기상청이 최근 온열 질환 위험이 계속되면서 폭염의 지역별, 장소별 기온을 관측해서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온열 질환이 실외나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기온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먼저 이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쪼그리거나 앉아서 밭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폭염 강도는 과수원이나 논에 비해서 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1최고 기온이 주변보다 최고 11.5도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높이별 1최고 기온은 앉아서 작업을 하는 지상 50cm 정도에서 평균 1.8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그늘에서는 주변보다 최대 3도나 기온이 낮아 그늘에서의 휴식이 실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피서진 밀양 얼음골에서 월 평균 최고 기온이 8.8도나 낮았고요. 해수욕장의 경우 평균 기온은 조금 높지만 바다 바람이 불 때면 순간 기온이 최대 4도나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김건희 씨를 내일 3차 소환하기로 했지만 김 씨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검 조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금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 첫 조사인 건데 특검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좀 확보했을까요? 사실 뭐 해당 증거들이 결정적인지 여부는 또 판단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일단 네. 특검 입장에서는 주요한 증거들은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란 혐의 그리고 이제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당시에 찍혀 있던 그 CCTV 영상인데요. 이제 네.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상에 의하면은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이 이제 포착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를 해왔었고 또 사전에도 몰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또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받은 기억이 없다.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야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밝혀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의 그런 기존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 CCTV 영상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한 전 총리의 자택이라든가 혹은 국무총리 공간 또 뭐 강희구 전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 문건이라든가 자료 등을 대거 수집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강희구 전 실장의 진술 역시도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면서 한 전 총리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근데 또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한 전 총리가 폐기를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진술 증거 역시도 일단 특검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은 지금 한 전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서 예컨대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 그리고 폐기 일단 이것 자체로도 예를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 혹은 뭐 기록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사실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결국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점을 이제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상계엄 당시에 자신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CCTV 영상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차이점은 비상계엄 당시 여기에 최소한 동조를 하거나 나아가서는 가담을 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닌가. 결국에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내란 혐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뭐 이런 동조나 가담, 뭐 공범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방관 정도로 좀 혐의가 낮춰진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이라도 뭐 직접적으로 그 실행 행위에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사실은 뭐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본범에 해당하는 내란 혐의 자체가 워낙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네. 설사 그것이 뭐 도움 정도를 한 방조라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그리고 상당히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어떠한 영향을 행사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방조를 했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지위를 봤을 때 그 정도 실행 행위가 있었다 혹은 가담 정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특검 측에서는 이 정도면 방조가 아니라 정범으로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사는 어떤 조사 이루어질까요? 우선은 뭐 CCTV와 관련해서 기존 진술과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을 들어보려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뭐 국무회의가 당시에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무회의 심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뭐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나중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아닌가, 이런 검토를 꼼꼼히 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정황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그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결되고 나서 1시간 넘게 이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런 국회 의결이 있고 나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하지 않은 것, 그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 이 계엄의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 말고는 이후에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던 그 정황들과 관련해서도 이 기존의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는 그런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늠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국회나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서 조금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엄 당시에 뭐 문건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또 그런 증언을 해왔지만 CCTV에서는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사후 문건이나 그런 작성이나 폐기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자체도 뭐 중요한 그런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이 내란 혐의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미하다, 가볍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 특검 측에서도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소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CCTV만으로는 뭐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까지는 입증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계엄에 가담했는지, 여기에 공모를 하고 또 실행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이 정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입증 가능한 수준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조금 결정짓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재판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재판이 2개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지금 오늘 재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제 체포영장의 집행 당시에 공수처의 그런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권남용죄, 이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 없이 국무위원들의 그런 심의 그리고 의결권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이제 주요 혐의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는 그런 절차였고, 또 이제 앞으로의 그런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의 그런 심리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검찰 측 그리고 이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조율을 해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내란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한 이 재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지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로 기소된 사건 역시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각각의 사건이 두 재판부에서 나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병합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이제 병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점들은 다르긴 하지만 주요 사실관계들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절차적으로 상당히 간이하게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증인을 두고도 재판이 2개가 이어졌을 때 각각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적인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병합된 상태에서 병합이 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일단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만약 신청이 들어갔을 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이 병합될지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합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 병합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상당한 사실관계들이 일치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병행을 했을 때 소요되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긴 반면에 병합을 했을 때는 시간적인 문제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 이 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또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 현재 추가된 그 재판이 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그때쯤 돼서 뭐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의 그런 구속이 이어질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효율성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병합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어제 두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는 데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점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난번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있었던 첫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라고 하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구속되기 전의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을 했었는데 실제 그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혐의를 부인했다가도 이 특검 측에서 거기에 맞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면 또다시 그것을 번복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계속된 번복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런 진술을 구체적인 진술을 늘어놓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것이 반복당하고 나의 주장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강하게 좀 인식을 하고 있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진술의 그런 필요성 역시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한다는 태도 역시도 굳이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후에 그런 재판 과정을 염두에 뒀을 때는 가장 유리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걸로 보이고 사실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이제 방점이 찍히는 것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했다라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은 결국에는 추후에 뭐 석방과 관련된 그런 절차들에서 진술은 거부했지만 최대한 수사에 협조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점을 조금 강조하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진술을 다 거부할 때 특검이 계속해서 질문은 던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뭐 표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에서의 뭔가 특이 사항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것들은 다 신문 조서에다가 남겨놓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수사에 응하는 이 피의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자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들이 기재를 하고 추후에 이것들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을 때 이게 실체적인 진실과 별개로 그것들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혹은 뭐 반성하는 태도가 보였는지 이런 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향후에 그런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쓸 수 있다 혹은 뭐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를 쓸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내일 또 소환했는데 김 씨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이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출석 요구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는 과연 출석을 할지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들면서 출석에 응해왔던 것을 봤을 때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불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 출석의 그런 일정을 보더라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점을 조금 문제에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뭐 결국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출석을 하겠다, 그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특검에서는 결국 그걸 받아보고 뭐 추후에 일정을 새로 한번 조율하려는 그런
그런 시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김 씨가 계속 진술 거부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재소환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검 측에서는 여전히 이제 김건희 씨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 자체도 무척이나 방대한데 아직까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각 사안들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남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소환 조사를 계속 시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석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설명을 조금 드린 것처럼 이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태도 역시도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그 점이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3도 보이는 가운데 중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내렸던 비의 영향으로 습도도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집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도 이렇게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폭포 근처에서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 시에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는 동해안과 남부 대부분 지역에만 내려져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경기 가평과 여주, 충남, 아산,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도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강원도 삼척시 교동은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도를 훌쩍 뛰어넘는 등 무려 38도를 넘어섰고요. 그 밖에 울진과 동해도 36도 안팎을 보이면서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약 한두 시간 동안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대전 33도, 대구 35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남부와 제주도는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5에서 10mm의 비가, 제주도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지만 한 주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해안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폭포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